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민즈버그는 이를 대인적 역할, 정보 역할, 의사결정 역할로 구분하였습니다. 대인관계 역할에는 대표자, 리더, 역할 책임자가, 정보 처리 역할에는 정보 수집자, 보급자, 대변자의 역할이, 의사결정 역할에는 기업가의 역할, 문제 해결사, 자원 배분가, 협상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기계적 접근은 1911년 테일러가 출판한 과학적 관리법을 출발점으로 형성되었는데, 그는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선차기, 과학적 과업관리와 직무설계, 과학적 선발과 훈련, 차등 성과급제, 기능적 감독자 제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로는 미국의 시카고 근처의 한 전화기 제조회사인 호송공장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입각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여 작업 환경의 물리적 변화나 작업 시간, 인율의 변화 등이 종업원의 작업 능률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1년의 관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조사 방법으로는 조개 면배, 조명실험, 계전기 조립실험, 면접실험, 배전기 전선 작업실의 관찰 실험이 있습니다. 베버가 주장한 것으로 관료제는 뷰로, 클라스의 합성어인데 뷰로는 사무실 책상, 클라스는 관리 지뢰의 뜻입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미리 규정과 절차를 정해놓고 나서 전체 구성원은 그에 따라 현장 실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규모 조직의 구성원 통치 권한 방법으로는 카리스마적 권한, 전통적 권한, 합리적 법적 권한에 의한 통치가 있습니다. 이상적 관료제의 특성으로는 규칙에 의한 관리, 공정한 평가, 분업에 의한 전문화,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적 조직, 의사결정의 권한 구조, 평생 고용계약, 합리적 조직 경영이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폐쇄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이 있고, 개방 시스템이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계속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개방 시스템의 특성으로는 순환적 특성, 환경의식, 부정적 엔트로피, 항상성, 확장성, 균형성, 이인동과성이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란 조직은 환경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한다는 이론입니다. 1972년 차일드는 챈들러가 주장한 전략 결정론을 확장, 비판시킨 전략적 선택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략적 선택의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관적 환경 지각, 대안의 선택, 환경의 조작과 통제가 그것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이란 조직은 다른 환경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의존에서 비롯되는 여러 제약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론으로 페퍼와 셀란식이 조직의 외부 통제라고 하는 저서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자원 확보를 위한 조직의 대응 전략 유형으로 환경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인수합병,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공급계약, 중역 채용, 광고와 홍보가 있고, 환경을 직접 통제하는 적극적 대응으로는 활동 영역의 변경, 정치활동과 로비, 산업협회 형성, 비합법적 행동이 있습니다. 조직군이란 유사한 형태의 자원을 활용하고 유사한 산출물을 생산하며 유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조직들의 집합체를 가리킵니다. 생태학을 조직에 응용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개별 조직들의 집합체인 조직 개체군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조직군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변이, 선택, 보존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표적인 연구자는 한난과 프리만이 이에 해당됩니다. 조직군 생태학 관점은 새로운 조직 형태가 계속해서 출현하기 때문에 사회 안에 조직군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조직의 자연선택 과정으로는 변이, 선택, 보존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도화 이론이란 조직 간 관계에 대한 관점 중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 관계자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최초에는 메이어와 로안이 연구를 시작했지만 경험적 불규칙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디마조와 파웰의 1년의 연구, 관료제의 재고찰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동형화란 동일한 환경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 닮도록 이끌고 구속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조직의 장에 존재하는 조직들의 구조가 서로 동질화 혹은 유사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은 모강교, 모방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에슬리 반드벤은 환경인식에 대한 가정과 조직의 분석 수준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의해 조직 이론을 분류하는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환경인식에 대한 가정은 결정론적 관점과 임의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집니다. 결정론적 관점은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가 표출되는 환경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두며 개인의 행동은 구조적 제약에 의해 결정되고 단지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임의론적 관점은 개인이나 조직을 자율적이며 진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경을 형성하는 행위자로 파악합니다. 조직 분석의 수준은 개별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수준과 조직군이나 조직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수준으로 구별됩니다. 조직 간 관계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조직 사이에 자원의 거래, 이동, 연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조직 간 관계 연결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데프트 교수님이 제시한 조직 간 관계 분석의 틀에 따르면 자조 협재, 자원 의존 관점, 조직군 생태학 관점, 협력적 네트워크 관점, 제도화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조직들이 서로 유사한가 아니면 상이한가의 차원과 서로 협력적인가 아니면 경쟁적인가 하는 두 차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스캇은 20세기를 지배한 주요 조직 이론들은 두 번의 변혁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주장하고 기존의 조직 이론들을 조직과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조직에 대한 관점은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폐쇄적 관점과 개방적 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인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지 인간 본연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지에 따라 합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1960년을 전후로 조직에 대한 관점이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관점에서 환경을 반영하는 개방적 관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조직을 폐쇄적 체계로 보는 이론들이 1930년을 기점으로 개방 체계로 보는 이론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합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민지법에 따르면 조직이란 적어도 5가지 기본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각 부문 간 목표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아가려는 방향이 다르고 각 부문별로 나름대로의 힘을 발휘하여 각각 자기 쪽으로 조직을 몰고 가려는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5부문 중 어디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음을 정리해보시면 전중 핵기지, 단사 전기협, 직분 전표협,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조직은 5가지 힘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결국 조직 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힘들의 배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의 힘이 지배적일 때 조직의 오각형의 모서리에 있는 순수한 구조 형태에 가깝게 됩니다. 순수 원형에 해당되는 구조로는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 전문적 관료제 구조, 에도크라시 구조가 있습니다. 기능식 조직이란 유폼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조직의 상층에서 하층까지 공통 기능을 중심으로 부서화되는 구조로 테일러의 기능적 감독자 제도에서 창안된 개념입니다. 모든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링 부서에 배치되고 엔지니어링 부서의 부장은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조, 연구개발, 마케팅 부서 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서화되어 있습니다. 기능식 조직의 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효과, 각 기능별 기술 개발 용이, 조직 분위기, 업무 능률 향상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부문 간 상호조정 곤란, 책임 소재 불분명, 업무 능률 감소, 환경 적응과 혁신이 곤란, 최고 경영자 양성 곤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부제 조직은 M폼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조직이 제품이나 고객 또는 지역별로 분할되어져 본사로부터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이익 책임 단위로서 각기 자율적으로 구매, 생산,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부들로 구성된 분권적 조직입니다. 사업별 구조는 때로는 전략 사업 단위 구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업부제 구조의 장점으로는 최종적인 조직 성과 강조, 환경 변화의 신속한 대응, 사업부 내 기능 간 조정 용이, 고객 만족, 최고 경영자의 전략 수립과 육성이라는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규모의 경제 상실, 제품 라인 간 기능 조정이 곤란, 기술 전문화 추구 곤란, 제품 라인 간 통합이나 표준화 곤란, 질적 지표의 무시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계층적인 기능식 조직에 수평적인 사업부제 조직을 결합한 부문화의 형태로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직 구조에서 제품과 기능 또는 제품과 지역이 동시에 강조되는 다초점이 필요한 경우 혹은 수평적 연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효과적입니다. 등장 배경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요구, 정보 처리의 필요성, 자원의 능률적 사용이 있고 매트릭스 조직 구조의 특징으로는 강한 수평적 연결 형태, 투보스 시스템, 두 조직의 구조 간의 관계 보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조직이란 특정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직 내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조직 형태를 말합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시간적 유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조직도 임시적, 잠정적입니다. 즉, 프로젝트 조직은 해산을 전제로 하여 임시로 편성된 일시적 조직이며 혁신적, 비일상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형성되는 동태적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으로는 프로젝트 단위로 분화된 조직이라는 점, 일시적, 잠정적, 동태적인 조직이라는 점, 직무의 체계라는 성격이 강하고 라인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조직의 권한은 프로젝트의 합법성 내에서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이란 업무적인 상호 의존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조직들이 서로의 자원을 자신의 내부 자원처럼 활용하기 위하여 조직 간 상호 의존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지리적 거리는 줄어든다는 텔레코즘의 법칙에 따라 가상 네트워크 조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수평적 차원과 내부적, 외부적 차원으로 나눠볼 때 소사장제, 사내벤처 일부 분사, 모듈 기업,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 소사모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직 설계의 구조적 차원이란 조직 내부 특성을 설명하는 속성 변수를 말합니다. 복잡성이란 조직 내 부서나 활동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복잡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수직적, 수평적, 공간적 복잡성 3가지가 있습니다. 집권화란 조직의 중요 의사결정 및 통제 권한이 조직의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최고 관리층과 같은 조직의 상층부에 권한이 모이게 됩니다. 공식화란 조직 구성원이 수행하는 과업의 내용, 수행 절차, 수행 방법, 그리고 수행 결과 등에 대해 사전의 기준을 정해놓은 정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과업 수행 방식에 대한 표준화라고도 합니다. 전문화란 조직의 직무가 개별 과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전문화 정도가 높으면 구성원들은 매우 제한된 과업만을 수행하게 되는 반면 전문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 구성원들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전문화는 분업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권한 계층은 권한의 크기가 비슷한 사람들의 지위 계급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위 계급에 따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이 통대의 범위인 것으로 통대의 범위란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하의 수를 말합니다. 즉, 조직에서의 보고 체계와 관리의 통제 범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통제 범위가 좁으면 조직은 수직적이 되며 계층이 높아지고 통제 범위가 넓어지면 조직은 수평적이 되어 계층은 낮아집니다. 통제란 기업이 설정한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프로세스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직적 정보 연결이란 조직의 상층과 하위층 간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1차적인 목적은 통제입니다. 수직적 정보 연결의 수단은 계층상의 상사, 규칙과 계획, 수직적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정이란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한 방향으로 구성원의 행동이 집중될 수 있도록 통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적 정보 연결은 통일된 노력을 통해 조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장벽을 제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평적 정보 연결의 방법으로는 정보 시스템, 직접 접촉, 태스크포스, 전임 통합자, 프로젝트 팀, 관계적 조정이라고 하는 전직 태전 팀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CLA의 위리엄 오치는 실제 조직이 수행 가능한 3가지의 조직 통제 전략, 관시문, 즉 관료적 통제, 시장 통제, 문화 통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치 교수는 시장 통제는 송어와 같고 문화 통제는 연어와 같다. 송어와 연어는 매우 아름답고 특별한 종으로 생존을 위한 독특한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이와 비교해서 관료적 통제는 까다롭고 볼품없는 메기와 같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종으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번스와 스토커는 영국 내에 있는 2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외부 환경과 조직의 내부 구조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동태적 환경에 직면한 조직의 구조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구조와 현저한 차이를 갖습니다.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가 집권화된 조직 구조 대 분권화된 조직 구조, 전문화된 거업 대 권한 위양된 역할, 공식 대 비공식 시스템, 수직적 대 수평적 의사소통, 권한 계층 대 협력적 팀워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로렌스와 로시는 1967년 조직과 환경이라는 저서에서 산업이 처한 환경의 불확실성 차이에 따라 기술 핵심 조직과 변경 조직의 구조가 서로 다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산업, 식료품 산업, 컨테이너 산업에 있는 각 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의 차이에 따른 효과적인 조직 구조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3개의 산업을 둘러싼 각각의 환경은 상이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플시컨, 요 3가지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분화와 통합입니다. 분화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상이한 부서에 속해 있는 관리자들의 기본 성향이 다르고 또 부서 간의 구조의 공식성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된 부서 간의 행동이 조직 전체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하는 공동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는 영국의 산업사회학자인 조앤 우드워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남부 에식스 지방에서 100여 개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연구를 실시하였고 기술의 복잡성, 즉 생산 과정의 기계화 정도와 예측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단, 대, 연, 즉 단위 소량 생산 기술, 대량 생산 기술, 연속 공정 생산 기술로 분류하였습니다.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은 유기적인 구조를, 대량 생산 기술은 기계적 구조를, 연속 공정 생산 기술은 유기적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 생산 기술이란 컴퓨터를 기초로 제품 설계, 제조, 마케팅, 재고 관리 및 품질 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유연 생산 기술을 도입한 조직은 컴퓨터의 활용을 통해 한 제품 생산에 활용되는 기술을 다른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로 유연하게 변화시켜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기술이란 정보를 만들어내고 가공하고 전달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일체의 기술을 말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란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진법의 언어 체계로서 이것을 활용하여 데이터가 전기의 꺼짐, 즉 0과 전기의 켜짐, 즉 1의 조합을 통해 전기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에서 활용되는 정보 기술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로봇,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이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과 조직 형태의 변화로는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조직, 가상 네트워크 조직 등이 있습니다. 포터의 경쟁 환경 분석과 전략은 많이 알려져 있는 효과적인 전략 수립 모형입니다. 포터는 많은 기업 연구를 통해서 경영자가 산업 환경의 5가지 영향 요인을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낮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포터에 의하면 산업 내 경쟁자와 비교한 기업의 상대적 가치는 다음의 5가지 영향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규 진입자의 위협, 공급업체의 협상력, 구매업체의 협상력, 대체제의 위험, 기존 업체 간의 경쟁 관계가 그것입니다. 본원적 경쟁 전략이란 마이클 포터가 산업 내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략 유형을 제시한 것인데 저차집, 즉 저원가, 차별화, 집중화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일즈와 스노우는 조직이 전략 유형에 부합되는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을 갖추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장 환경의 대응 방식, 즉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방식에 따라서 전략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공, 방, 분, 만이라고 해서 공격형, 방어형, 분석형, 반응형이 그것입니다. 네, 지금쯤 여러분들이 눈에 바르면서 최대한 많이 보고 가셔야 되는데 기출이 된 거, 버리고 싶은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워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이거 물어볼 시간에 보수적으로 두음을 따서 두음이라도 알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데니 밀러의 조직 쇠퇴 유형입니다. 자, 쇠퇴 유형 나오긴 했지만 반만 나왔죠. 버리기 힘들다면 두음을 외워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발집 모의, 개장 권영, 현수 대표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조직 문화란 한 개인이 다양한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 사고,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흔히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당연시되는 내재적 가정, 조직 활동의 기본 가정과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샤인입니다. 피터스와 파스칼은 초우량 기업의 조건, In Search of Excellence에서 7S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각 요소들이 밀접하고 일관성 있게 연계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강한 조직 역량이 구축되고 효과적인 조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7S 모형은 하드 엘러먼트, 소프트 엘러먼트로 나눌 수 있고 그림에서 밑에 있는 3가지 전략 구조, 제도가 하드 엘러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구성 요소로는 공유 가치, 구성원, 관리 기술, 리더십 스타일, 전략, 조직 구조,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화 강도란 구성원이 조직 가치 중요성에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강한 조직 문화는 많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핵심적인 가치가 강하게 널리 스며들어 있는 문화로 독특하고 긍정적인 특질을 지닌 문화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문화란 조직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나 신념이 없고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조직 문화를 의미합니다. 비교적 조직의 역사가 짧고 구성원의 교체가 빈번할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조직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집착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그 시간에 차라리 뭘 하는 게 낫다? 두음을 보수적으로 외우고 들어가는 게 낫다. 대표적인 것이 딜과 케네디, 무노 전관, 퀸의 경쟁가치 모형, 관혁 위시, 해리슨과 핸디, 폴테 제디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데니슨 모델은 미시건 비즈니스 스쿨에 있을 때 약 25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조직 문화와 손익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조직 문화적 특징을 검증해 왔습니다. 문화를 진단하는 핵심 질문 4가지가 있습니다. 사적 참 1, 사명, 적응성, 참여도, 일관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경, 컨텍스트, 맥락이란 사람들 간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홀이라는 인류학자가 주장한 것이죠. 고배경, 저배경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고배경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타이틀이나 지위를 중시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보다는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것을 서로 간 신뢰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소통할 때 상대방이 보여주는 제스처나 목소리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배경 문화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말이나 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상사가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도 저배경 문화에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지시하지만 고배경 문화에서는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지시하게 됩니다. 조직 문화의 구축 방법으로는 의식과 축제, 스토리, 상징물, 특수어휘, 선발과 사회화, 그래서 의, 축, 스, 상, 특, 선, 사 5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치 캐롤 교수에 따르면 CSR 피라미드로 경법 윤자 4가지를 제시합니다.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인데 이 모델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제적 책임이 다른 책임들보다 중요하다거나 각 책임 간의 선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으며 4가지 책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리인 비용이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인, 대리인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그로 인한 자녀 손실을 총칭합니다. 대리인 비용의 구성은 감, 확, 짠, 감시 비용, 확증 비용, 자녀 손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존 코터는 루인의 3단계 모델을 바탕으로 변화 실행을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코터는 먼저 경영자들이 변화를 실행하려고 할 때 흔히 일어나는 실패를 열거하였습니다. 즉,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변화 과정을 함께 관리할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 변화에 대한 비전, 결여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8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위기의식 고취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서 조직을 해빙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주도 세력을 결집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각 분야, 각 계층에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변화 주도 세력을 형성합니다. 3단계는 비전과 전략 구축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비전을 확실히 하고 달성 전략을 세웁니다. 4단계는 비전 전파로 새로운 비전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 실천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인퍼먼트로 변화 저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조직 변화가 현실화되도록 위험 감수, 창의적 문제 해결을 독려합니다. 6단계는 단기 성과 축적으로 단기적인 변화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해 줌으로써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7단계는 변화 확대로 단기 성과를 기반으로 더 큰 변화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조직에 더 넓게 변화를 확산시킵니다. 8단계 조직 문화로 재결빙으로 변화된 상태를 조직 문화로 고착화시키고 지속시키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직 개발의 제 기법으로 개인 수준에는 감수성 훈련, 그리드 훈련, 교류 분석, 스트레스 수용 능력 개발, 생애 경력 계획, 일반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직무 충실화, 역할 연기가 있고 집단 수준에는 팀빌딩, 브레인스토밍, 집단 대면, 과정 자문법, 제3자 조정법, 서베이 피드백, 조직체 거울, 감수성 훈련, 그리드 훈련, 조아리의 창이 있으며 조직 수준에는 그리드 훈련, 관리자 대면 기법, 시스템 4, 목표 관리, QWL, 서베이 피드백, 스캔론 플랜, 인적 자원 회계, 종업원 지주제, 보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변화하는 시대의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으로 학습 조직이라는 개념이 피터 생게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경쟁력이 단지 제품의 양이나 질보다는 지식 창출과 지식의 생산 능력에 좌우되는 만큼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학습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터 생게는 기업 자체를 핵심 역량화하는 방법을 조직 설계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는데 학습 조직을 구축하는 핵심 요인 5가지로 시스템적 사고, 개인적 숙련, 사고 모형, 공유 비전, 팀 학습, 시계 사공팀이라고 하는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